일단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 3년에서 뭐 한 5년이면 100%는 먹을 수 있겠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10만 원 또는 12만 원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역배열 매매 전략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점인 건 맞고요. 이 종목이 2배가 날 수 있냐? 3년 안에서 5년 안에. 그렇다면 지금 사모은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호재는 많이 폭락한 거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두 분 다 현재 한국 증시 좀 한번 점검부터 대표님부터 해주신다면. 한국 증시가 최근에 2100 한 뭐 50 찍었나? 한번 찍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찍고 또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한번 숨겨 와서 한번 저점이 약간 높은 쌍바닥을 살짝 찍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상으로 이제 반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일각에서 이제 2000을 깨냐 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뭐 앞으로 또 계속 금리 인상 이슈가 남아 있고 뭐 시장이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냐 뭐 추세 하락 구간은 연속이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큰 중기는 이제 하락 추세 구간이고요. 구간인데 아직 그게 이제 중기 추세를 뚫으려면 한 2450에서 2500 정도 안착을 해야 중기적으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고, 그 추세상에서 걸리는 자리는 한 2,400억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번에 2,140인지 50인지 찍은 데가 저점이다. 바닥이다. 바닥인데 그 전제는 뭐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뭐 블랙스완 같은 일이 뭐 있지 않을까. 또 생긴다면 뭐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푸틴이 또 전쟁을 또 뭐 핵을 쏜다든지 뭐 또 뭐 북한하고 뭐 관계가 그렇게 된다든지 그런 건 모르잖아요. 대외적인 변수가 없는 한은 라인을 지키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왜냐고 묻는다면 저도 한 주식을 한 20여 년을 봐왔는데 보통 저점에서 한 상승을 했는 구간에서 보통 한 50% 하락을 하면은 그 정도 전후로 멈추더라. 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근데 예전과는 좀 다른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하면서 좀 빠르게 사람들이 너무 선제 대응을 해서 빨리 많이 하락했다는 거. 그래서 그 라인을 지키지 않을까가. 두 번째는 환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해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한 10조 정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왜냐하면 환율로 따져보면은 PER로 따지면 3대 1이야 나오는 거예요. 은행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밸류시를 상당히 싸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냥은 보면 밸류시 비싸 보일 수도 있으나 환율로 따져보면은 엄청나게 저평가된 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업 가치적인 면, 차트적인 면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이제 저는 그게 좀 큰 변수가 없는 한 저점은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증시 2000을 깰 확률은 변수가 없는 한 없다고 보시는 좀 입장인 거고. 저 세무사님은요? 한 세 가지를 한 번에 대답을 해서 일단 한국 증시의 현재 상황을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줄기입니다. 이제 어차피 주식은 고점과 저점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작년 7월 말이 고점이었죠. 3,300포인트 정도. 그리고 그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 일단 큰 추세의 하락이었죠. 1년 3개월 정도. 그래서 9월 말에 한 2,130 정도를 찍었죠. 그럼 3,300에서 2,137이면 한 30% 좀 넘는 한 35% 정도 하락이 나온 상태고요. 9월 말에서 오늘까지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 달 지났죠. 오늘 녹화일 기준은 11월 1일이니까 한 달 동안 2,130에서 지금 한 2,330 정도 왔거든요. 그 정도는 한 이제 9%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러면은 우리 증시가 올해 3단 하락을 했는데요. 1월 달에 뭐 거래소 한 10%, 코스닥 한 15%. 또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 거래소 한 10%, 코스닥 15%. 또 9월 달에 이제 세 번째 하락이 나왔죠. 근데 요번 10월 달의 움직임이 지난 1월 이후의 2월, 3월의 이렇게 좀 버티는 장, 또는 6월 이후에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버티는 장보다 지금은 확실히 좀 각도가 좀 우상향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요번 3단 하락제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에서 좀 뭐 반은 아니지만 한 35% 수준에서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한 달 동안 좀 나왔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나 좀 큰 줄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뭐 기술적 반등으로서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1, 6, 9월처럼 또 다른 막 거래소 10%, 코스닥 15% 빠지는 달이 또 올지 아니면 정말 9월 말이
진정한 대바닥이 돼서 그 저점을 다시 안 깨고 고점을 향해서 3,000포인트, 3,300포인트를 향해서 갈지 그건 뭐 아직은 미지수죠. 아직 미지수고 나아가서 이제 뭐 2,000포인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사실 확률적으로는 당연히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약간의 확률로 어느 게 더 확률이 높냐 했을 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130이 약간 희망도 섞인 거죠.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닥이었을 확률도 조금은 생겼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방송 출연을 한 10월 뭐 10일, 15일 날 했다면 아직 모르죠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2130보다 약간 오른 한 2200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이기 때문에 뭐 바람만 휙 불어도 하루에 한 3%만 빠져도 전저점을 깨버리기 때문에 진바닥, 진짜 바닥은 안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2130의 근처, 2200 정도에서는 사실 미국 나스닥 한 3%만 빠지면 우리도 바로 깨져버리니까 이게 진짜 바닥이네요 라고 말하기가 겁나죠. 근데 아직도 진짜 바닥이네요 라고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2130을 안 깨고 시간이 계속 흘러야 되고요. 그런데 2130에서 좀 높아질수록 좋은데 오늘 하루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었다고 봐요. 2300을 한 번에 돌파하면서 2330까지 갔고 또 삼성전자는 소위 꿈에도 그리던 6만 전자로 딱 마감했거든요. 6만 원으로. 그리고 그 대형주, 그 무거운 LG? 50조짜리 LG화학이 11%가 오르고 이런 건 좀 약간 좋은 전조 현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이 강하게 돌아가려면 삼성전자 또는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묵직한 애들이 막 10%씩 오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오늘 LG화학까지 이런 모습은 2000 안깰 확률 높아 또는 전저점 2130 안깰 확률이 조금씩 생기네 정도로 볼 수 있는 전조 현상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LG화학 11% 정도 급등했고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는데 LG화학은 일단 왜 이렇게 급등했던 거죠? 일단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요즘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삼성 SDI는 8일 연속 올랐어요. 8일. 8일 연속 양선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그냥 상승도 아니고 양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갔다는 건데 삼성 SDI가 8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중간에 한 번은 한 7, 8% 정도 상승이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동안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 최고 갈 거거든요. 그 기업 분할 이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LG화학도 오늘 11%가 올랐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뭐 하루에 막 3%씩 오르고 그래서 대형주들이 계속 좋은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 3분기 실적이 대부분 좋게 나왔고요. 또 근데 실적만 좋다고 사실 장이 가는 종목들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자금 흐름이 별로 안 좋거나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 흐름이 안 좋거나 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 좋을 땐 호재가 나와도 정말 잠깐 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잠깐 뭐 30분, 1시간 오르다 다시 윗꼬리 만들고 떨어지는 게 다반사인데 지금 요번 10월장에서는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연속성이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고 좀 시장의 좀 온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러면 세무사님 어떻게 보시고 바로 이어서 대표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지금 오른 이유는 얘기해 주셨고 뭐 어찌 보면은 가장 조심스러운 주가 흐름의 전망이 이 시가총액 뭐 탑5, 탑10 안에 드는 종목들이죠. 왜냐하면 워낙 보유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이 사실 지수 예측보다도 훨씬 어렵고 부담스러운 멘트죠. 근데 이제 제 조심스러운 예상은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장이 돌아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순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차트로만 봐도 먼저 움직인 게 확실한 게 거래소 지수는 지금 아직 121선 뭐 터치도 못했고 근데 삼성전자는 근처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10월 달에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거래소 지수 대비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단순한 수치로 이제 뭐 6만 원 돌파했으니까 7만 원 또는 8만 원 아니면 정고점이 9만 원까지도 금방 갈 수 있어라는 말은 사실 아직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동안 막 떨어졌던 그래서 뭐 8만 원, 7만 원, 6만 원 깨고 5만 5천 원까지 깼던 상황에 비해서는 좋은 흐름을 보인다. 다만 주가의 탄력은
원래 기본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탄력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탄력을 보인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뭐 3조, 2조, 1조짜리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요? 삼성전자 진짜 이게 말씀드리기가 원래 참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한번 실적이 안 좋아서 앞으로 뭐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내년까지도 예측하기는 어렵겠다. 실적은 안 좋은 걸로 예상이 된다 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주가가 이렇게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일단 바닥은 잡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10만 원 갔던 게 거의 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거의 주가가 옛날에 원래 있던 자리까지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이 5만 원을 저 넣으면은 사면은 3년에서 뭐 한 5년이면 100%는 먹을 수 있겠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사이클링 업종이니까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주식이 또 선행을 하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선행을 하니까 그래서 선행을 하니까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내년 뭐 한 1분기가 더 피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겠죠. 이 주가적인 면에서는 악재가 나오는데도 안 밀리고 지금 6만 원까지 반등했다는 거는 일단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 그 정도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슈를 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하기에는 일단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 애널리스트 얘기예요. 치킨 게임을 시작해서 이제 그전에는 하지 않던 그렇게 저가형은 그냥 치킨 게임으로 이제 가격을 계속 낮추고 그다음에 오히려 초격차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그게 남아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는 저는 삼성가에서 아직 수압 이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이랑,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이랑 이렇게 수합을 해야 요게 일단락이 마무리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가 훨씬 튼튼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으로 취임했잖아요. 그런 취임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쌀 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올라왔을 때 수합을 마무리 지으면 그게 내 생각에는 내년 초 전후로 그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상속 정리에 대한 이슈를 상당히 좀 크게 이게 보고 있거든요. 모든 회사를 투자를 할 때. 그런데 요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속 증여를 크게 보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가가 싸게 내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있는 주가를 가지고 해야 수합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그래서 삼성 바이오 주가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실적도 물론 잘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고평가된 거랑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랑 수합을 하는 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님은 대표님의 의견에 굉장히 많이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9만 원 훨씬 이상 10만 원 가까이에서 또 5만 원까지 아니었지만 5만 뭐 1,000원, 2,000원이니까 거의 정말 반토막 가까운 4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길게 보면 3년 안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6만 원이니까 그럼 3년 안에 12만 원을 가야지 2배잖아요. 그럼 6만 원에 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또는 12만 원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예전보다 지금 좀 짧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 처음 제가 주식을 했던 뭐 90년대 또는 90년대 제가 시작할 때 막 80년대 차트도 공부를 했을 테니까 80년, 90년,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2020년대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가 느끼는 건 확실히 세상이 빨라졌고요.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좀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코로나 저점 거래소 기준으로 1,400이었죠. 2020년 3월 저점에서 고점이 2021년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딱 1년 4개월 오른 거거든요. 거기서 진짜 뒤도 안 보고 떨어진 거죠, 지금. 지금 떨어진 한 1년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만약에 9월달 2130이 바닥이라면 1년 3개월 오르고 1년 3개월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식은 한 5년 이상 경험해 봐야 돼. 그 이유는 5년 이상 해야지 상승도 맛보고 하락도 맛봐. 뭐 이런 의미인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딱 보면은 사실 2년 또는 한 3년만 주식을 했어도 1,400에서 3,300 가는 거,
그리고 3,300에서 2,100 오는 거를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상승도 짧아지고 하락도 짧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3년 안에라는 가정하에는 그 3년은 지금 하락이 만약에 대바닥이 9월이라면 3년 안에 큰 상승장이 와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온다고 가정할 수 있고요. 또는 지금 9월이 대바닥이 아니더라도 저는 정말 2130을 한 번 더 깬다 하더라도 뭐 2000 언저리에서 분명히 멈출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시기도 뭐 올해 연말 또는 내년 봄 안에는 거의 끝난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장이 2년 이상 될 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또 우리 아까 3년이니까 2년 남았잖아요. 그럼 3년 안에는 분명히 상승장의 피크가 올 것이고 상승장의 피크란 얘기는 제 경험상 3,000 또는 3,300을 분명히 돌파할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전고점이 9만 원대를 돌파해서 10만 원 시대가 분명히 열리겠죠. 그때 가면 아마 언론에서 10만 전자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3년 안에 삼성전자 2배, 확률적으로 저는 7,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증시 얘기해 주셔서 사실 지금 증시가 2100 찍고 좀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면서 기술적 반등이니까 지금 좀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오고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지금이 너무 싸다. 그래서 안 살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두 분은 그러면 내년에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요즘에 또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가면서 경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될 것이고 사실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 사실 작년에 금리 인상을 우리가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빠르고 가파르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나 부동산에서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자율 반등 구간은 맞아요. 어쨌든 충분히 하락했는데 악재가 사실은 만발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등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재가 슬슬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악재가 막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모 채널에 가서 거의 저는 이상하게 저점만 되면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가가지고 그때 가서도 이게 뭐 바닥이냐 저점이냐 했는데 일부러 그때 내가 이상했던 일부러 내가 그 옷을 옛날 신사임당에 갔던 그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 그냥 웃는 얼굴에다가 위에 빨간색으로 상한가 치는 모자 쓴 그런 옷을 입고 나가서 했는데 또 그날이 또 신기하게도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오늘 파란색 입고 오셨는데? 그 오늘은 지금은 그렇게 바닥을 벌써 찍어버렸으니까. 찍었다고 바닥이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간 이유는 사실 뭐 금리 인상 모든 여러 가지 탈세계와 뭐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만발했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전에 또 이세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무 빨라진 거야. 이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하락해야 될 폭들을 미리 선반영을 다 해버린 거예요. 미리 내년에 벌써 5%까지 인상한다는 걸 국민들이 너무 스마트해졌어. 요즘 뭐 CPI, 호행지표, 다 모르는 게 없어. 그거 보고 미리 선반영을 다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내년 금리 5%까지 벌써 다 예상을 하고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그 대신 이게 추세는 우리 이제 차트까지 모든 걸 대입을 하니까 차트 상에서 추세적으로 반전으로 돌아서려면 최소 2,450원 넘어서야 된다. 그러나 수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상에 2,400이 또 걸리는 자리가 있다. 그거까지는 반등을 줄 수는 있다. 또 한 중기 추세선상에서 쌍바닥을 한번 더 찍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하고 다시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몇 개월 정도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 한 12월 말 정도, 12월 초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후는 또 다시 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가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무사님은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팔아라. 또는 이제 바닥은 찍었다. 사라. 이거는 지금 이 시기만이 아니고요. 모든 그 순간순간에 늘 위로 보는 사람과 아래로 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절대 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매수하는 사람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수를 하고 내려가는 사람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경기 침체
또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앞으로 더 남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배 대표님께서 이미 반영이 된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영이 됐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선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와 이론들만 조금만 아셔도 선반영은 당연히 되고요. 물론 100%가 안 됐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경제 지표들을 경제학에서는 경기 선행지표, 경기 동행지표, 경기 후행지표라고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가 있고요.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지표가 있고 경기보다 나중에 움직이는 지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우리가 느끼는 GDP 성장률, 우리가 실제로 요즘 살만한데? 이게 경기죠. 그럼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다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는 떨어져야 돼라고 말하지만 지수는 경기 선행지표예요. 지금 힘든 게 아니고 언제까지 힘들 거니 또는 언제부터 괜찮아질 거니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은 일단 현재 점도표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대부분 나와 있죠. 심지어 이번 주에 금리 인상 0.75는 거의 확실한 수준인데 오늘 거래소 지수가 사실은 어제 미증시 또는 오늘 미국 선물지수 상승 이런 상황보다 훨씬 크게 올랐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사실 눈치 보기 당세 때 함부로 베팅을 안 하는데 이번 주에 0.75가 거의 확실시됨에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들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거는 금리 인상은 벌써 몇 달 전부터 반영이 됐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많이 돼 있겠죠.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반영됐는지 또는 경기가 생각보다 얼마나 더 나빠질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적당한 경기 침체 또는 금리 인상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경기 침체는 금리 인상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유 자체가 물가를 잡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물가랑 경기는 사실은 반대쪽에 서 있는 지표라고 보면 돼요. 경기가 좋을 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우리의 예상 정도로 안 좋아지는지 정말 다죽자 정도로 안 좋아지는지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의 금리 인상 수준, 예상되는 경기 침체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또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좀 주목하는 주식들이 있나요?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뭐 특히 에너지, 지금 이렇게 배터리라든지 에너지 관련 오늘도 신고가를 갖는 것들이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들이 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좀 좋아졌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또 방산주들, 등등.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생각은. 왜?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들 경기가 안 좋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방산, 그 다음에 또 아까 에너지 관련주 다 우리가 다 거의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관련주. 근데 이 에너지가 그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가 가면서 이 전기차 섹터가 가면서 그 하위단들에 전기차들 하려면 뭐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전기 시설들이 다 필요하잖아. 발전, 그다음에 변압기, 발전기, 그다음에 또 모든 것들이 원자력, 풍력, 이 에너지가 없으면 이 전기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관련 산업들이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약간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지금 오늘도 전선 관련주도 또 대한전선, 등등. 이게 또 하이단으로 생각해 보면 또 많다니까. 변압기 근데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실적이 잘 나와서 신고가로 가는 종목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도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미래의 먹거리에서 수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것들은 신고가를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커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좀 굵직굵직한 애들은 거의 다 났고.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로 사실은 굉장히 좀 구분이 됐다고 봐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 그래서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고 또 그게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된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2차 전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일단 대형주들이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30조가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뭐 거의 뭐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연중 최고점 거의 와 있거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되게 잘 움직였고 또 코스닥에 뭐 에코프로 BM, LNF 이런 애들도 역별 종목이 하나도 없어. 2차 전지 종목들은. 그래서 업종 전체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면 어디가 괜찮니 했을 때는 2차 전지가 저는 1등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오늘도 원자력 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시총이 큰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조짜리인데 20%가 오르고 뭐 한정 기술, 한정 KPS 이런 애들이 뭐 2조짜리거든요.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아니면 뭐 관리 종목 우선주 이런 애들이 뭐 10% 오르고 뭐 이런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10%,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20%, 한전 KPS, 한전 기술이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힘은 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좋거나 또는 수출 계약 공시들이 나오는 애들이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쪽. 또 그 다음 하나 꼽자면 역시 방산 쪽이에요. 방산 쪽은 지금 몇 달 전부터 수출 공시가 스트레이트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로템도 나오고, LIG 넥스원도 나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오고 해서. 그러면 또 이것도 재밌는 게 방산주도 그러면 대형주가 잘 움직였냐 중소형주가 잘 움직였냐 하면 당장 오늘만 봐도 그래요. 방산주에서 중소형주는 뭐 대표적으로 뭐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언테크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1000억, 3000억 뭐 이런 애들은 부합해서 뭐 플러스 1% 정도거든요. 근데 오히려 1조 이상인 방산주 애들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애들은 오늘 3%, 4%씩 올랐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업종 중에 실적 좋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에너지, 방산 이런 애들이 확실히 실적이 안 좋은 업종보다는 잘 움직였고 또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우선해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는 장이 돌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쪼막손들만 움직이니까 소형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은 좀 큰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약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같은 얘기 해주신 건 어쨌든 2차 전지 에너지와 방산 쪽을 좀 이제 좋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 지금 장에서 어떤 주식 사고 어떤 주식 팔아야 될까요? 사실 요 질문 들으려고 이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떤 주식을 파는 게 사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분들 중에는 난 파는 게 어려워라고 생각하는데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2000 종목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종목 또는 20종목 중에 무엇을 팔까니까 10개나 20개만 찬찬히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종목을 살까는 2000 종목 중에 좋은 거 고르는 거니까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팔까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으로 봤을 때 얘는 좀 업종 대표주들도 잘 못 가고 그렇다고 해서 업종 중소형주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한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업종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목의 주가 흐름도 지금 되게 애매할 거예요. 애매한 애들은 쳐줘야죠. 그래서 좋은 장은 아니니까 적어도 내가 똘똘하고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애매하고 흐름 엉뚱한 종목을 갖고 있는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업종에서 구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재무제표 쪽으로 봐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벌써 11월이라는 얘기는 내년 2, 3월이 곧이거든요. 곧. 그러면 2, 3월은 결국은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가 나오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결산 보고서가 잘 안 나오는 거죠. 뭐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 이런 애들은 사실 1조짜리, 10조짜리에서 나올 확률은 희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만약에 소형주인데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연간 영업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 했으면 탄탄한 강소기업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재무제표를 봤는데 시총은 뭐 500억, 1000억인데 적자 지속이다. 또는 뭐 자본 잠식이다. 이런 종목들은 내년 시즌 되기 전까지는 좀 쭉정이라고 생각하고 쳐낼 필요가 있고 뭐 손실이 났던 안 났던 대부분 났을 겁니다. 손실이 났더라도 내년 되기 전에 중소형주 중에 적자 지속 기업들은 쳐내는 게 맞고 대형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종별로 좀 좋은 업종들은 갖고 있고 이게 저는 무엇을 팔지에 대한 전략이고요. 무엇을 살지에 대한 건 사실은 자, 무엇을 살지 전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팔지에서 애매한 업종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종목은 아니니까 어디가 좀 지금 애매하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도 물론 큰 호재가 나오면 막 돌았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또는 뭐 네옴시티 관련한 중소형주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건설주가 사실은 뭐 한두 종목이 아니거든요. 한 4, 50종목 되는데 대부분의 추세는 완전 역배열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그 관련주에 끼어 있지 않다면. 또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도 좀 우량한 제약바이오, 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거나 또는 신약개발 이슈가 아주 강하게 불었지 않다면 그럼 이렇게 힘이 없이 흘러내렸던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실 강하게 돌리기엔 좀 힘이 당장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올해 좀 한번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거의 역배열로 돌아섰거든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 중에도 뭐 2차 전지 또는 자율주행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모를까.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대형주의 대장주는 현대차랑 기아차거든요. 그 두 종목 차트가 망가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들은 뭐 이런 업종이 되겠죠. 대장주도 힘을 못 쓰면 그 아래에 있는 애들 힘쓰기 쉽진 않고 그나마 그 종목이 강소기업이라면 모를까. 강소기업은 영업이익률도 높고 재무제표가 좋은 거죠. 무너지지 않을 종목. 근데 영업이익률은커녕 적자지속기업이라면 또 업종도 안 좋다면 또 재료도 없다면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 조선과 제약바이오에 약간 자동차까지 좀 포함시키면 될까요? 그 업종을 그렇게 제가 그렇게 못을 박듯이 말씀드리는 건 업종을 좀 아닙니다. 조심하자. 그렇게 못을 박듯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3분기 실적 시즌에 대놓고 좋았던 업종들은 딱 그 정도였어요. 2차 전지나 방산이나 아까도 나왔던 에너지나. 그 이외들은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금융주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주도 좋게 보면 사실은 두 가지나 호재가 있죠. 왜? 연말 배당 시즌 완전히 앞두고 있고 또는 금리 인상 때는 금융주가 좋다며 그럼 금융주는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여름 정도까지는 그나마 차트가 살아있었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좀 연말도 다가왔고 금리 인상 거의 반 이상 했는데 이제는 수습 불가의 확률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뭐 아까 말씀드린 금융주 이런 거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팔고자 하는 분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다들 팔기 힘들다고 하는 얘기는 애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업종이 안 좋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약간의 반감 또는 야,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개인적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더 강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는 사실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하면 1초 만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업종은 좋아 이 업종은 별로야는 저는 제 나름대로 주관이 있는데 그것도 대형 채널에 나와서 악플세를 받고 싶진 않아서 이 정도로 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좋게 보는 거는요. 사야 하는 주식은요. 그래서 이제 사야 하는 주식은 제가 말씀드린 팔아야 되는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반대의 주식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0개들만 비교 검토하면 우리가 줄을 세우면 되거든요. 20개 쫙 보세요. 그럼 그 중에 꼴등하는 애가 왜 없겠어요? 얘는 진짜 별로다. 걔부터 파시면 돼요. 그럼 20개 중에 진짜 별로 있는 거 하나는 찾아낼 줄 알아야죠. 얘는 팔고 하면 10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돈이 이제 생겼죠. 그럼 그 돈으로는 그러면 사야 될 종목군은 어떤 종목군이냐면 저는 이제 뭐 제가 삼박자 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삼박자로 접근을 해드린다면 저는 차트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강한 차트와 약한 차트.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 매매 습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강한 차트를 좋아하는 성격인데 약한 차트를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왜냐면 역발상적 접근이라고 하죠. 좀 더 이론적으로 말하면 평균 회귀냐 아니면 추세 매매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회귀 전략은 싸게 떨어진 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 몇 년 동안 5만 원 하던 종목이 지금 올해 1월, 6월, 9월 떨어지면서 3만 원을 해? 그럼 다시 평균으로 가야 되니까 5만 원 가겠네. 이게 평균액이죠. 그럼 평균액을 믿는 역발살 투자자라면 당연히 싼 차트를 좋아하겠죠. 그럼 역배열을 좋아하실 텐데 만약에 역배열을 사시더라도 전저점, 바닥에서 좀 한 3개월 정도는 지난 걸 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일 싸게 사고 싶어 하면 오늘 최저점인 걸 사거든요. 근데 연중 최저점 갱신하는 애들은 계속 갱신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순간 막 내가 산 가격에서 한 달 있다 보면 또 20%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바닥을 한 3개월 이상 좀 지킨 종목, 안 깬 종목 차트적으로 역배열을 사더라도 그 다음은 정배열은 사실 강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아까 말했던 강한 업종들은 대부분 정배열 가까운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2차 전지랄지 방산주랄지 에너지 쪽은 정배열에 가까운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그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강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보시면 되니까 차트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시즌이 가까워지니까 적어도 적자 기업은 100%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저는 영업이익률을 좋아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최하 한 5% 이상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는, 내가 100원을 팔았을 때 10원, 20원 정도는 나는, 그래서 10%에서 20% 정도까지 영업이익률이 좀 나는 회사들, 그런 정도의 회사라면 강소 기업이겠죠. 좀 대형주 중에서도 우량주겠죠. 그 다음 이제 재료 측면에서는 좀 이슈가 있는 애들이 좋겠죠. 이슈라는 건 업종의 이슈일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요즘 좋으니까 리포트 계속 나오는 거고, 에너지에 대한 것도 요즘 좋으니까 리포트 계속 나오겠죠. 방산도 나오고. 그래서 재료가 좋은 업종 또는 종목. 또 개별적으로는 그런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약바이오면 신약 개발 재료가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2차 전지라면 어떤 수출, 방산도 마찬가지고 수출 공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재료도 있고, 차트는 정배열에서 탄탄한 또는 역배열에서 바닥을 한 3개월 이상 다진 그런 애들 중에 재무제표에서 좀 적자 기업 골라낸다면 2천 종목에서 많이 걸러지겠죠. 네. 그들 종목 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 사시면 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표님. 저도 이 세무사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 다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자기들이 모르는 기업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적자가 나는 기업도 있고 근데 그렇게 안 좋은 기업들을 날리고 자기가 또 관심 있거나 잘 아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잘 아는 분야 아니면 또 자기 주변이나 특히 예를 들면 안테나를 펼쳐서 더 알아낼 수 있기 편한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의 확신이 드는 기업한테 저는 팔아가지고 거기다 다 몰아라 하고 싶어. 오히려 그런 기업이다가 대부분 다 내 종목이 이게 뭐가 뭔지, 이게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 얘기 듣고 사고, 그런 기업들은 날려버리라. 오히려 날려버리고 이제 확실히 드는 기업에 사야 되는데, 저야 이제 저는 보통 중소형주들을 좋아하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또 물론 성장성이 있는 기업도 사기지만 또 때로는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자산주도 또 사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채널에 넣어서 자산주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것 중에서도 2배, 3배 오른 것들이 많아요. 자산주들이. 이 금리 인상기에 다른 거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또 이 장에 유리하냐면 현금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안 좋은 기업들을 사들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저만의 이제 경험으로서 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 세무사님 말씀대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런 기업들한테 오히려 이런 회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냐면은 이 종목이 2배가 날 수 있냐? 3년 안에서 5년 안에. 그렇다면 지금 사모은다. 근데 기간은 상관없어요. 한 5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안에 주로 한 최소 5년 정도는 봐요. 5년 정도를 보고 3년은 최소 3년에서 5년을 봐요. 그러면 그 기간에 따블이 날 수 있냐 없냐 그걸 보고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 안에 따블 날 종목들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 그렇게 본다면 꼭 성장성이 하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하락한 업종 있잖아요. 악재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하락한 종목 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호재는 많이 폭락한 거다. 많이 폭락한 것 중에서 잘 고르면, 근데 회사의 이익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은 사면 된다. 그런 기업들도 물론 대형주 중에도 있고 중소형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나는 사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널려있으니까 조금만 좁혀주시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력 관련주 중에서도 중소형주들 중에 그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중소형 전력 관련주 중에 물론 전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주도 있을 수도 있어요. 플랫폼일 수도 있고. 내부 카카오 여기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내부 카카오 중에 내부 카카오를 쓰든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이런 악재가 다 나왔는데 모든 악재가 다 만발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사실은 예를 들면 최근에 불나고
뭐 윤 대표님까지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약간 좀 멈춘 상태죠. 멈추죠. 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데 악재가 만발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안 밀린다. 그런데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가 보통 바닥이. 근데 카카오가 이익 성장에 훼손이 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이 좀 훼손이 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역발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역발상적 이면에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작가 TV 나오신 분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좋게 얘기하신 분이 이제 근래 보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럼 세무사님은 이 의견에 좀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는 여전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일단 그 세 가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차트적으로 본다면 아직 역별 상황에서 약간 고개를 들락말락한 정도지 완전히 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뭐 삼성전자랄지 최근에 이쪽 애들이 워낙 좋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아마 제가 지금 차트를 당장 보지 못하는 제 기억에 올해 연중 쇄도점 찍은 게 아직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올라온 상태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고, 그래서 조금 더 바닥 다지는 모습은 조금 더 시간은 더 있어야지 조금 확률이 신뢰가 높아지는, 그 바닥의 신뢰가 그 정도로는 차트로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로는 그 말씀에 동의해요. 뭐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온 다음에 뭐 이게 악재의 소멸은 호재의 소멸은 악재,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플랫폼 쪽은 지금 김 작가님도 힌트를 주신 건데요. 여기 김 작가님의 채널에 국내에서 정말 분석 잘 하시는 많은 분들, 또는 이 투자자들하고 소통 많이 하는 뭐 증권사 분들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카카오랑 네이버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다면 그게 소위 말하는 뭐 대중의 뒤안길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배열 매매 전략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점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럼 남아있는 삼박자 중에 남아있는 건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쪽 애들, 뭐 2차 전지나 방산, 이쪽 애들보다 막 실적이 지금 막 굉장히 좋게 나오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떨어져 있는, 근데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2차 전지는 오히려 연중 최고점 가까이에 있다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거의 3분의 1 토막에서 4분의 1 토막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반이 안 났고 하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빠진 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카카오가 좀 더 떨어졌어요. 네이버가 한 3분의 1 토막 가깝게 났고, 네이버가 한 60%, 카카오가 한 70%. 네, 3분의 1 토막 좀 났고, 얘는 한 3.5분의 1 토막 났는데, 많이 떨어진 관점. 그러면 많이 떨어진 종목은 결국은 이게 없어지는 애냐 아니면 다시 살아날 애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없어질 수는 없지 않나요?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의 저변에 이미 많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당장 최근에 올해 사실 적자 전환하는 기업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적자 전환 또는 작년에 적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영원히 적자 전환을 끝나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턴어라운드 시점 또는 실적 호전이 어느 정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요번 3분기는 역시나 아니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업종처럼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또 다음 분기에 또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켜봐야겠죠. 가격 측면에서는 싼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세무사님이 자동차 섹터 얘기해 주셨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들리면서, 그리고 특히나 오랜만에 상반기만 해도 자동차 주문이 이제 굉장히 밀려가지고 몇 개월, 뭐 1년, 2년 기다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주문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왜냐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 자산이 이제 뭐 주식, 부동산 빠지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 쪽 취소한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자동차 섹터, 현대차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근데 환율이 엄청 높잖아요. 취소를 하는데 지금 2년을 기다려야 된다. 예를 들면 제네시스 2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2년 기다려야 되는데 국내에 왜 2년 기다려야 되냐. 국내에다 물건을 안 주고 해외에다 수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대요.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환율이 좋으니까 해외에 수출하는 게 돈이 더 버니까 국내에서 제조해서 그냥 수출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내에다가 줄 게 없는 거지. 반도체도 없는 데다가 국내에다 안 주고 해외에다가 하는 게 훨씬 마진이 좋으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환율적인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물론 이제 해외, 물론 뭐 자회사들 진출해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수출이 더 유리한 구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차트는 안 좋은데, 그 주식이 요즘 이제, 왜냐면 다른 거 빠질 때 얘는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다른 거 빠지고, 요즘은 이제
저 추세가 어떠냐면 대부분 다 방망이 짧게 잡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적이지는 않더라고 주식이. 좀 오르다가 또 빠지고 또 거기 또 새로운 걸 또 찾아서 또 올라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아까 좀 네이버 카카오도 아까 얘기했지만 카카오도 물론 반등을 줄 수 있지만 또 바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등 구간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약간 악재가 나오는데도 뭐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걸 한번 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튀어서 이제 물론 받고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죠. 중기 추세를 탈환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상 그러나 이제 뭐 장기적으로 한 뭐 3년이나 5년 후에 봤을 때 매출이나 이익이 더 증가할 기업이냐, 실적이 더 잘 나와서 그런 주가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냐,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동차적인 면에서도 어쨌든 저는 물론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쓰여지면서 그리고 환율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입장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환율이 1,400원대예요. 이런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환율도 계속 유지되지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저는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주식이 있다면 팔아서 지금 국내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 지금이 이 환율을 미국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국내 주식 사야 돼.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쨌든 좀 떨어질 걸 보시는 입장인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의 환율은 상당하게 저는 환율이고. 왜냐하면 수출이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수출, 방산 뭐 다 수출해서 환율로 지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결국 환율은 오히려 또 한간에는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오면 위기 때 또 달러가 되게 강세를 보이니까 1,500원 돌파했을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달러 자산을 많이 비싸지만 조금씩 이제 구비해 가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달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주식은 어떻게 보면 뭐 작전이 붙으면 정말 막 2배, 3배, 4배도 가고 또는 정말 안 좋은 종목은 빵원까지도 가고 근데 환율이라는 건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적정 환율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뭐 요즘 최근에 재테크에 관심을 갖거나 최근에 환율만 보시는 분들은 뭐 1,400원일 수도 있지 뭐 1,500원 갈 수도 있지 하겠지만 1,500원까지 가는 경우는 1, 20년에 한 번 오는 환란의 시대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정의 경우인데요. 내년에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 정도로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경제 위기가 올 정도면 뭐 1,500원이 아니라 1,800원도 가겠죠. 그 뭐 가정의 상황이니까 상황의 가정을 한다면 뭐 너무 안 좋으면 2,000원은 왜 못 가겠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선이라면 1,400원을 넘은 이 시점도 사실은 굉장히 고환율인 거고요. 적정 환율은 제가 주식을 20년 이상 했지만 적정 환율은 늘 1,200원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1,200원 밑에서 1,100원에서 움직이거나 1,250원에서 움직이거나 근데 1,300원을 돌파해서 1,400원까지 돌파했다면 제가 추세 매매자로서만 본다면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까지 가락률이 더 높아라고 하겠지만 환율은 안 그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콩 가격이건 무슨 옥수수 가격이건 주식이건 다 2배, 3배가 갈 수 있지만 환율은 하나의 가치가 아니고 한 나라의 화폐 대 화폐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1,500원, 1,600원, 1,700원 간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현격히 싸지는 경우거든요. 그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서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올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님도 대표님처럼 미국 주식 있다면 팔고 한국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같은 입장이신 것 같네요. 근데 꼭 그렇진 않죠. 네. 왜냐면은 이게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두 주식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아마 그분은 나는 한국 주식에서 이런 장점의 투자 또는 미국 주식에서 이런 장점의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요. 또는 지금까지 미국 투자를 하면서 이게 환해지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요. 1,200원에서 1,400원까지 미국 주식은 떨어졌지만 환율에서의 이득은 보고 있을 거라고요. 미국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게 바로 분산 효과고 투자의 분산 효과거든요. 그걸 계속 누리려면 사실은 뭐 계속 갖고 있는 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죠. 자, 작년에 이제 고점이 3,300에서 지금 이제 2,100, 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솔직히 두 분의 주식 투자 성적표가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느 정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럼 최근에 두 분의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 뭐가 있을까요? 이 하락장을 두 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온몸으로 그냥 다 맞으셨는 건지
몸빵을 하신 건지. 몸빵 하고 있죠. 몸빵 하고 있는데 뭐 하락한 종목도 있고 또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일단 자산주에 좀 집중을 해서 좀 피해를 좀 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자산주와 중소형주를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좀 많이 종목을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좀 덜 봤습니다. 종목을 줄였다는 뜻이 종목 개수를 줄였다는 건가요? 개수를 그걸 많이 플러스 줄이고 금액도 같이 줄였다는 건가요? 네, 금액도 다 줄이고. 그래서 왜 줄이신 건가요? 언제부터? 작년부터 줄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인데 일단 금리 인상기를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지표 중에 매크로 지표 중에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는 게 금리거든요. 금리만 보고 금리가 이제 인상기냐 하락기냐. 자, 세상에서 돈을 풀어 사 할 때는 전자산 넣어가지고 올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하면서 사지마 하는 다 사인하고 하지마. 뭐 이제 그다음에 돈도 걷어들이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최소한 내가 자산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나는 뭘로 뺄 것이냐, 뭐 채권을 뺄 것이냐, 뭐 건물을 살 것이냐, 현금을 뺄 것이냐, 뭐 아니면 뭐 집으로 살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집을 빼서 전세로 옮긴다든지 오히려 뭐 사서 전세를 큰 데다 옮겨버려 돈을 뺄 때 현금으로 빼든지 그 다음에 자산주를 사 모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종목이 제 같은 경우는 종목을 원래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개별 종목을 한 50개 뭐 이렇게 가져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올라버리니까 다 거의 뭐 이제 한 열 몇 개 남겨놓고 다 올랐어요. 하여튼 열 몇 개 다 올라버리니까 이제 안 오른 것만 남아있는 거죠. 안 오른 것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오른 것만 남아있는데도 그 안 오른 것들 중에 올해도 한 두세 개가 많이 올랐어요. 안 오른 것 중에. 그 다음에 또 그 안 오른 것 중에서도 대부분 다 퍼센티지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3년, 5년을 들고 있다 보니까 5년 넘게 들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주들이 다 올라서 살 게 없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살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자산주나 뭐 이렇게 사모았던 것 같아요. 세무사님은요? 뭐 제 투자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큰 틀로 말씀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상승장에서 그 상승장 지수보다 좀 더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추세 추종이라는 건 결국은 지수의 흐름에서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대다수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떨어질 때 사실은 차트 매매, 추세 매매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작년 7월 이후부터의 주가의 흐름은 사실은 역배열의 전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작년 8월, 9월까지는 약간의 미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잠깐의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뭐 3,500, 4,000 갈 수도 있어라는 약간의 믿음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1월달 정도 됐을 때는 근데 아니구나라는 게 바로 오죠. 그래서 1월달에 하락해서 좀 조정이 이제 하락장으로 완전 전환할 거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추세를 보는 사람들은. 1월, 2월은 잘 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이야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죠. 근데 제가 1월, 6월, 9월에 하락해서 손실이 좀 많이 난 구간은 9월의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의 하락이나 6월의 하락은 3,300에서 3,000, 2,900, 2,800, 2,700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하락이라고 여기서 좀 이렇게 뭐 추세 매매에서 차트 꺾였던 것들은 정리도 하고 이런 준비를 했는데 6월 달에 하락하고 아마 저점이 한 2,300 요 정도였을 거예요. 기억에 나지만 그때 아마 골든타임 강연을 가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저는 제 논리대로 원래 강의를 하거든요.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럼 그 당시 딱 6월의 저점이 지난 한 7월 달쯤의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뭐 한 2,300, 400에서 뭐 만약에 사면 이게 뭐 2,000, 막 1,900, 1,800 가지 않으면 뭐 그렇게 불리한 지수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의 하락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9월의 하락은 한 2,130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2,300, 400에 들어갔던 것들이 또 한 15%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9월의 하락에서 조금 손해가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다시 또 저는 약간은 이제 희망을 갖고 추세가 꺾였던 종목 이렇게 팔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 좀 살아나네? 라면서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들에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또 9월의 하락 같은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럼 한 번 더 나온다면 결국은 전저점을 무조건 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130이 전저점이면 깨면 무조건 이거 1,90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손실이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을 예측했을 때의 그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측 매매의 단점인 거고요. 만약에 확인 매매를 하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적어도 3개월은 지나고 바닥에서 적어도 한 10에서 15% 이상 왔을 때 그럼 오늘의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130에서 2330이면 9%일 거예요. 9% 정도 되고 한 달 정도 됐죠. 네. 아직까지도 저는 예측 매수 영역이라고 보고요. 확인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연말까지 한 2,400 정도 왔을 때 매수하면 조금 확률이 높아지죠. 신뢰도의 확률, 그 2,130이 바닥이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근데 예측 매수분의 기회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분에서 9월에 하락해서 꽤 크게 좀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코스피 3,300부터 지금까지 하락했을 때 좀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좀 뭘 놓쳤고 그 다음에 이번 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교훈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작년에 한번 이 채널에 나와가지고 좀 말씀드린 게 그게 피터리치 칵테일 파티 이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걸 대입해야 되는 단계인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물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거의 칵테일 파티 이론의 4단계가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 특히 유튜브도 경제 채널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다 모두가 박사가 다 됐던 거죠. 모두가 다 지식도 많고 그래서 모두가 주식들을 다 또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다들 어떻게 보면 빵빠레를 올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개인이 뭐 웬만한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익이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들을 오히려 야 뭐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자기가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 그때 지금 되돌려 보면 그 생각을 하면서도 더 많이 못 줄였다는 거. 더 많이 못 줄였다. 그런 게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제 제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야 나는 내년에 주식 다 팔 거야. 내가 못 팔면 내한테 나를 좀 더 날 떠밀어 줘. 나한테 모든 서로 꼭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다 못 팔고 못 팔았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알고도 주식이라는 게 비우기가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예측을 하는데 내가 가진 주식이 또 내 주식이 오를 것 같고 또 뭐 내 주식은 피해가 없을 것 같고 이래서 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럴 때는 시장의 흐름을 못 이겨내는구나.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낀 거죠. 시장이 못 이겨내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되돌아보는 복귀로는 그래요. 복귀로는 다 팔고 오히려 반대 포지션을 더 취했으면 더 많이 벌었을 건데, 이 생각은 조금 들어요. 놓친 부분은. 제가 놓친 걸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여름쯤에 요 김 작가 TV에 나와서 정확히 말했던 기억나요. 그 7월 말, 8월 말 그때 매달 나올 때인데 한 2연속 음선이 나왔을 때 장이 좀 그러네요. 맞아 기억나. 연말까지 계속 음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7, 8월, 뭐 9월쯤에 좀, 고점인가? 저는 기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년 3개월 상승했는데 음선이 두세 개 나와버리니까, 고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하고 6월은 뭐, 그래도 잘 피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크게 맞고, 이런 것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뭐 자이언트 스텝 0.5를 넘어서 0.7로 심지어 1.0은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지만 1.0이 나온 적도 있죠. 말이 1.0 할 수도 있어라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럼 내가 놓친 건 뭐였을까? 원래 제가 주식하면서도 금리 인상 시기는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럼 놓친 건 뭐지 했을 때 약간 스스로의 위안인데요. 러시아 전쟁은 뭐 내가 놓친 건 아니고 생각보다 되게 길어지고 강하게 전쟁이 진행됐구나라는 거.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과정에서 보면 어찌 보면은 이게 경제 외적인 게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에서 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지만 돈이 많이 풀려서 금리 인상 시기죠. 그럼 돈이 왜 많이 풀렸죠? 제로금리였죠. 제로금리가 된 게 경제 내부적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왜? 우린 다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가 된 거거든요. 코로나가 당연히 경제 외적인 거죠. 경제 외적인 코로나에 의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 경기 침체 오면 안 되니까 돈 풀어. 그래서 제로금리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금리 인상이 강하게 오는 게 물가 인상 때문이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이 많이 풀려서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건 정상적인 경제 행위라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의 수요 측면에서 아니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자동차도 사고 맛있는 소고기도 먹고 옷도 사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요가 많이 몰리니까. 근데 지금 이번
물가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만 상승이 아니에요. 공급 측면에서의 상승이 훨씬 크게 좌우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물가 상승에서 가장 큰 부분이 에너지하고 곡물가였죠. 에너지 상승과 곡물가 상승이 러시아 전쟁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푸틴 탓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 현대전이 뭐 일주일 한 달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1년이나 계속되네. 언제 끝날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위안을 하고 있고요. 제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잘못됐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락장에서 손실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약간 러시아 전쟁이 생각보다 기네. 그거를 예측을 못하거나 내가 러시아 전쟁에 대한 조사를 좀 등한시했구나. 이 정도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초보자분들에 대한 놓친 건 이거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상승장에서 하락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을 거고요. 그 이유는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의 과거사를 공부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또는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조금만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본다면 주식시장은 언제나 큰 위기가 있고 상승을 하고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로나 1400부터 3300까지 왔으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사실 공부가 조금만 되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들은 사실 이겨낼 수 있죠. 근데 상상조차 못하신 분들은 그냥 주식은 매일 오를 줄 알았던 분들은 뭐 매일 오르는 거 아니었어? 왜 또 자꾸 매일 떨어져? 이렇게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근데 저는 못 받아들이시는 그런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멘탈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멘탈이 아니고 사실 공부라고 생각해요. 차트 공부가 되어 있고 과거의 차트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볼 줄 안다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패턴을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하락장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차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하락장에서 큰 손실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매매라는 거는 추세 매매가 훨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 특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강한 종목에 붙는단 말이에요. 양선에 붙어버리고. 근데 지금 올해장은 사실은 음선이 훨씬 많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트레이딩 연습이 좀 되신 분들은. 그럼 손실이 줄을 수 있었겠죠. 또는 매매의 관점이 아니고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요? 역시 마음 좀 편했겠죠. 왜? 투자라는 건 결국은 그 기업의 중장기 가치 상승을 믿는 건데,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그 회사의 가치를 믿었다면 나는 삼성전자 뭐 9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건 감내할 수 있어. 또는 삼성 SDI 이 정도 한 30% 떨어지는 건 감내할 수 있어. 라는 분들은 아마 감내했을 거고 최근의 반등을 또 손실을 줄이는 기회로 삼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놓쳤던 게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파급력이 클까라는 거였다면 초보자분들은 하락장이 올 수도 있어. 또는 내가 중장기 투자자야, 단기 매매자야 라는 정도의 공부가 안 됐던 것들이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자, 지금 두 분 다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근데 어쨌든 증시가 오르려면, 그러니까 증시에 어쨌든 돈이 좀 와야 될 텐데, 사실 요즘에 은행에 이제 예금만 해도 이자가 4.5 중반 후반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바깥에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수익률이 한 10% 정도만 돼도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10%가 위험 자산을 사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예금이 사실 4, 5%면 그 돈으로 지금 많이 몰려갔고, 사람들도 앞으로 더 가려고 할 텐데, 증시가 이걸로 인해서 부담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개인이 두 분처럼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4, 5% 앞으로 이제 금리는 더 오를 테니까 이자 더 오르겠죠. 이거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오늘 아까 보다가 석간신문을 봤는데 개인 투자가가 저번 달에 삼성전자를 1조 5천억치를 팔았더라고. 1조 5천억을 팔았더라고. 그럼 이제 아마 그 작년 1월 달에 작년에 사신 분들이겠지. 작년에 사신 분들이 이제 손절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사서 이제, 이제 다 싫어. 나 금리 높은 채권이나 넣어볼까. 지금 채권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 그러더라고. 뭐 자꾸. 채권으로 지금 돈이 엄청 몰리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시적이죠. 채권, 주식이라는 게 왔다가 또 채권으로 갔다가 또 결국 이제 채권이 또 주식시장으로 또 왔다가 갔다가 이게 돈이 밀물처럼 갔다가 설물처럼 가는데 이제 이게 아까 사이클이 이제 빨라졌으니까 또 내년쯤 되면 또 채권으로 갔던 자금들이 나는 이제 대부분 다가 지금 채권에 이제 하도 스마트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장기 채권을 사서 장기 채권 해가 주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 먹을 거야. 그런데 지금 벌써 주식은 벌써 10%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이 2100에서 1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종목별로는 10% 더 오른 종목도 많고. 그래서 이게 주식을 너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너무 아까 일희일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를 가 있다면 계속 사모 가는 거지. 그러고 배당도 받고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보는 차원에서 이거 이 정도면 너무 싸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 거지. 뭐 채권으로 가서 그런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내가 채권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자금 규모가 큰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그 채권을 이동하는 것보다 지금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라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은 주식에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받는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게 뭐 아까 주가 바닥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종목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뭐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냐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냐 망하지 않는 기업이냐 그걸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이 모든 또 돈의 흐름은 심리거든요. 네. 심리인데 오늘 또 정부에서 5대 은행이 95조를 풀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73조는 유동성으로 풀고 12조는 시장 안정 펀드로 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렇으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도 그 시장 안정 펀드로 들어오면 또 어쨌든 없는 상황에서도 돈의 흐름을 물꼬를 터준 거잖아요. 물꼬 터주고 또 나라에서 50조를 또 해가지고 PF나 뭐 채권 자금에 쓰겠다고 발표하고 이게 경제는 심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자꾸 이 돈을 풀고 완화 정책을 쓰면은 또 심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 대표님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완전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면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약간 다른 의견은 뭐냐면 금리가 5%나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그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5%나 돼서 옮겼다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엔 손실이 나고 있어서 옮겼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올해는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당연히 손실이 났고요. 네. 올해 만약에 이익이 난 사람들은 몰빵을 했는데 그 종목이 지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대형주가 아니고 완전히 중소형주인데 뭐 네옴시티건 우크라이나 재건이건 뭐 어디 원자력인 거 아주 거의 걸려있는 한 500억 1000억짜리가 한 50% 올랐으면 올해 이익이 났을까? 5종목 이상을 갖고 있고 대형주가 한두 개 껴있으면 올해는 무조건 손실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저라도 머리 아프게 뭐 자꾸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는 안 되고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제로금리가 아니고 뭐 3% 4% 준다 하니까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겠죠. 지금은 손실이 나는 구간이니까.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누적 수익률은 은행금리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지금 은행금리가 5%인데 주식시장은 마이너스야. 일시적인 거죠. 만약에 이거를 기간을 늘려서 1년, 2년, 3년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은행금리보다 낮다면 주식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채무관리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고위험 고수익이잖아요. 주식시장이 지금 위험한 거 다 느끼셨죠? 고위험입니다. 근데 수익이 은행보다 낮으면 아무도 주식을 안 하죠. 근데 지금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건 누적으로 봤을 때, 누적 기간으로 봤을 때 은행금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5%고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수익률 구간이기 때문에 일견 다 은행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길게 1년, 2년으로 본다면 은행금리는 5%에서 앞으로 낮아질 일만 남았고요. 주식시장은 하락 구간에서 상승 구간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금리 5% 때문에 지금의 자금이 계속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건 가능하지만. 자, 그럼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혹시 투자할 때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지표가 뭐가 있는지 혹시라도 주식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 혹시 있을까요, 세무사님? 요즘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거 위주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요즘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아니거든요. 몇 월 며칠 날 어느 말을 할지까지도 어느 정도 다 예견이 되어 있는,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0.75를 할 거야라는 게 거의 99%인 거. 그래서 금리 인상이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예상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 근데 그 예상치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그건 이제 FOMC 회의 때 그런 뉘앙스들이죠. 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이 정도에서 물가가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또는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뭐 이런 뉘앙스가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물가에 대해서 연준위원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연준위원들이 사실은 말하는 대로 지금 주식시장이 막 움직인단 말이죠. 매파적인 발언할 때는 하루에 막 급락도 했다가 좀 완화적인 발언할 때는 또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국 하나만 꼽으라면 뭐 미국 연준위원들의 생각들이죠. 그 생각은 사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의 말들. 그래서 그들의 말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물가. 그 물가는 뭐 CPI나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들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금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연준위원들이 말이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들을 좀 지켜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놓쳤다고 하는 러시아 전쟁은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정말 블랙스완처럼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뭐 툭하면 뭐 푸틴이 뭐 핵 어쩌고 막 떠들어대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더 악화는 되는지, 또는 종전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종전이 언제쯤 되는지, 또 종전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협정이 생겨서 에너지가나 곡물가가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는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 중에 가장 확실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인간 지표. 인간 지표가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게 막 반대 매매가 극에 달하러 나타나고, 비관론자가 득세하는 시점이 보통 바닥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나라에서 돈 푸는 거, 돈 푼다는 게 양적 완화,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잡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후행적이기도 하고 한데, 제일 쉽게 잡는 건 인간 지표. 인간 지표라는 거는 일단 주변에 다들 이제 낙담하고 투매하고, 그다음에 반대 매매가 극에 달하고 이럴 때가 이제 바닥일 때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이제 비관론자가 엄청 많이 나올 때예요. 최근에 내가 이번에 뭐 방송에 나갈 때가 최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더 뭐 추가 20% 하락한다고 하고, 침체한다. 그 골드만삭스도 뭐 20%더 추가 하락한다 그러고, 뭐 이런 악재들이 많이 그때 산발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그 얘기했어. 비관론자들이 많은 걸로 봐서 바닥을 찍었지 않나, 이 생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날이 바닥이더라고. 어쨌든 뭐 그래서 비관론자가 많아지고 반대매매가 많아지고 뭐 그럴 때인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른 시장에서는 선전하고 반대매매가 나오는 날, 그날 잡으면 대부분 그냥 10%, 20%로 그냥 올라가요. 금리 뭐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럴 때 주식 사시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예요. 인간 지표 얘기해서 두 분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만날 일도 많고 방송도 하시잖아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요. 또 좀 뭐 산악회도 하고 이렇게 또 외부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좀 어떤 질문을 받거나 대화를 해보면 몇 가지 이렇게 부류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 내가 뭔 잘못했는지,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갑이 약간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계좌가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내가 뭐 큰 잘못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자신감을 심어드리죠. 왜냐하면 뭐 시장이 빠졌는데 평균적으로 올해 한 30%, 40% 손실 난 분이 오히려 평균값이고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고민하냐면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뭐 이제 이거 뭐 공부하라고 해서 했는데 손실만 나고,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딱 아까 배 대표님이 말한 인간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랑 그러니까 대비가 아니고 적합한 표현인데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투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개인 세 가지 3대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확률적이긴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60, 70% 이상의 확률로 외국인이 매수 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할 때가 개인이 매수할 때보다 사실 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 얘기는 개인들이 실망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가 어찌 보면 매매 동향상으로는 정말 바닥에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제 주변에 푸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내가 금융위기 때 바닥에서 팔고서 다시는 주식을 안 해야지 했는데 코로나 때도 안 했는데 작년 여름부터 했어.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떠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안 하시다가 너도 나도 돈 벌었다고 할 때 들어오니까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럼 고점에서 들어와서 한 1년 동안 계속 하락만 맞다가 와 이거 뭐 공부해도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돼, 내가 주식에 안 맞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해 손실 난 건 여러분들이 책임이 아니고요.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해에는 1년 동안 30%가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해는 30%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올해가 30%가 떨어진 해니까 야, 평균값으로 떨어졌네? 그러면 그만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 그러면 조만간 30% 50%가 오르는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니까 저는 굳이 떠날 필요 없다라고 좀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분들 만났을 때 다들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손실 분들이 많은데 뭐 얘기해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결국은 주식은 다 우상향하는 게 회사만 멀쩡하면 결국은 다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위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 얘기 주셔서 그러면 이번에 증시가 이제 좀 반등해서 오른다면 이번에는 어디까지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언제 오른다. 사실 이건 뭐 바보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지수 막 맞출 확률은 뭐 희박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추세선이니까 추세선 아직은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파동상에 이게 뭐 이렇게 뭐 파동이 뭐 여러 가지를 다 대입을 했을 때 이제 일단 파동상에서도 이게 너무 강하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4파동, 5파동 아니면 뭐 7파동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 보면은 어쨌든 추세상에 걸리는 자리는 지금 현재 상이 2,400선이 걸려요. 걸리니까 2,400 바로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한번 갔다가 한번 중기 바닥을 찍고 가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차트상으로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그럼 때는. 2,400 갔을 때 만약에 주식을 좀 가지신 분들 좀 일부 정리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 건가요? 근데 어떤 종목이냐에 틀린 거죠. 이 종목이 뭐 계속 뭐 가는데 이게 그걸 어떻게 봤죠? 종목에 따라 다 틀리지. 지금도 이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근데 그 종목에 따라 케이스 바이스 다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 경우에는 좀 줄였다가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줄였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 뭐 개별주인데 아직 다 빠져가지고 있는데 뭘 어떻게 팔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종목 회사가 괜찮은 건데 사모가 가야 될 주식도 있는 거고 또 팔아야 될 주식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고수 영역인 거지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고수 영역은 이제 가서 내가 대응을 해서 일부 좀 줄였다가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다 파는 게 아니고 일부 만약에 종목도 그냥 그건 대응하지 않아요. 일부 정도 올라가면은 추세선이 걸리면은 일부를 팔아둬요. 근데 이 추세선 차트라는 게 왔다가 올랐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떨어져서 만약에 10%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주를 팔았으면은 100주를 더 살 수 있잖아. 1,100주를 사는 거죠. 떨어지고 올라가면 좀 줄여놨다고 다음에 1,100주를 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00주로 있다면은, 와, 1,000주 팔았다. 그건 이제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실력인데, 뭐 20% 줄일 수도 있고, 10% 줄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정도 대응하는 거고, 뭐 이걸 뭐 다 팔았다, 샀다 하는 거는 이제 왜냐면 회사를 내가 좋게 보고 산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무사님은요? 배 대표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저항선에 걸린다면 여전히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뭐 다시 밀리겠죠. 그래서 뭐 지금 2,130이 바닥이다 또는 그 아래 뭐 2,000이 바닥이다라는 아직은 좀 의미는 없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뭐 2,130이 바닥이든 또는 거기를 다시 한번 깨서 뭐 2,000이 바닥이든 분명히 바닥은 무조건 찍어요. 안 찍을 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개별 종목이면 뭐 관리 종목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되고 빵원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어쨌든 어딘가에선 바닥을 찍겠죠. 2,130이든 2,000이든 1,900이든 그 어딘가에서 바닥을 찍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차트를 길게 보면 박스권이 아주 오래된 기간이 2011년부터 한 2017년까지 한 6년, 5, 6년 정도? 그때가 이제 2,000을 중심으로 한 1,800, 2,20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우상향해서 뭐 전고점 돌파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대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다가 3,300을 돌파 못한다면 저는 한 3,000을 중심으로 왜냐면 2,000을 중심으로 움직인 건 10년이 넘었거든요. 2010년 그때부터 한 2,000을 중심으로 막 5, 6년을 박스권이었는데 다시 2,000 중심으로 박스권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2,000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점이잖아요. 뭐 2,000, 1,900 거기가 중심축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 못한다면 저는 한 3,000이 중심으로 3,300을 돌파 못하는 순간 한 3,000을 중심으로 뭐 2,800과 3,200 사이를 뭐 1, 2년은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래 상승장은 전고점을 돌파해야지 그 맛이거든요. 근데 3,300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뭐 무조건 3,500, 4,000은 가는 거죠. 10년 안엔 가겠죠. 근데 5년 안에도 가락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5년 안에도 3,500, 4,000은 가락률이 굉장히 높다. 3년 안에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기간하고 또 혹시 3,000을 중심축으로 움직이는 기간하고 하면 좀 안 될 수는 또 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바닥을 찍으면 3,000을 중심축으로 박스로 한 1, 2년 갈지 아니면 3,500을 만약에 가면 그냥 3,300 돌파가 3,500 정도가 아니고 뭐 한 4,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3년 있으면 2배? 2,000에서 4,000이면 2배잖아요. 삼성전자 그때 가면 삼성전자가 2배 간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뭐 1조, 2조짜리는 3배도 갈 거고요. 또는 2,000원, 3,000원짜리는 4배, 5배도 가겠죠. 근데 그게 당장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당장은 은행금리가 5%고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지만 3년, 5년으로 보면 은행금리는 1년에 5% 계속 유지 안 되죠. 왜? 다시 4%, 3%, 2% 내려가겠죠. 그럼 연평균으로 은행금리는 한 2% 될 거고요. 주식시장은 지금 거의 뭐 2,000이면 바닥 거의 근처 왔으니까 연평균 3년으로 보면 한 3,000까지만 가도 2,000에서 3,000이면 50%. 그럼 1년에 한 15% 이상, 20%. 1년에 20% 수익을 추구하느냐, 1년에 2% 추구하느냐니까 주식 공부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있잖아요. 좀 요거 어떻게 보시고 요거는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 중간선거 이후 1년 뒤에는 항상 주가가 좀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데이터는 사실은 좀 요즘에 이제 그게 이슈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뭐 한두 달 전부터 그 데이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뭐 당연히 데이터 값은 똑같겠죠. 네. 그래서 그 똑같은 데이터 값을 뭐 읽고 해석이야 각자 하겠지만 과거는 일단 팩트는 똑같겠죠. 그래서 과거 미국의 중간선거, 그러니까 4년 연임제에서 그 4년의 중간 2년 딱 됐을 때가 뭐 상하의원 선거잖아요. 그걸 중간선거라고 하고. 근데 그 중간선거에서의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데이터를 보면 참 신기하게 그 중간선거가 있는 해, 그 선거일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6개월은 마이너스인 경우도 꽤 있어요. 그 직전 3개월이나 직전 6개월은. 근데 직후 3개월이나 직후 6개월을 보면 거의 플러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1월이니까 직후 3개월이면 뭐 그해 연말이나 다음에 1월까지인데 직후 6개월이나 직후 1년, 그러니까 즉 다음 해까지 본다면 좀 길게 볼수록 거의 100% 상승이라고 데이터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래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막 과도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확률적인 거니까. 근데 여전히 또 확률적이라면 이번에도 그럴 확률은 높다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래 했을 때 미국 시장 지금 중간선거 직전에 마이너스였잖아 올해. 그거 맞죠. 그러면 중간선거 지나고 11월 지나고 연말까지 또는 내년 봄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플러스겠네 라고는 확률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네. 섹터 좀 몇 개만 점검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에 속해 있는 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조금 전에 대해서 바이오 섹터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비싸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래요. 밸류에이션은 비싼데 삼성 바이오가 물론 뭐 실적도 잘 나왔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성은 많지만 이게 그 밸류에이션과의 주가와의 갭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사실은 이게 쫓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주가로서 면에서. 근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안 빠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물론 실적하고 성장성도 있지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와 주식 수합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최대한 그리고 이제 뭐 재판 문제도 조금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걸 유지를 시키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다. 이재용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최대한 유지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실적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많이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나 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1년 반 동안 지수가 이렇게 꺾였거나 또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1,400에서 3,300 상승한 거 다 합치면 2년 한 8개월 정도가 되죠. 2020년 3월부터 지금 10월이니까 한 2년 7, 8개월 동안 제약바이오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냐 했을 때 업종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직전 1,400 직전이 한
뭐 200-300포인트였겠죠. 그 포인트 때의 주가보다도 떨어진,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저점 1400포인트 때보다도 떨어진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논리를 보시면 돼요. 추세 매매로 보면 사실 살만한 건 제약바이오에서 영업이익률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뭐 이런 애들 정도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야 그래도 제약바이오 한 방이 있어. 근데 그 한 방은 진짜 있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야 한 방은 다 있잖아. 아니에요. 업종 중에는 한 10년 동안 전고점 돌파 못한 업종이 부지기수입니다. 차트를 돌려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목을 쭉 돌려보시면 2007년 고점 또는 2000 금융위기 끝나고 2009년 고점을 10년, 12년, 13년째 돌파 못한 종목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약바이오주들은 한 3년에 한 번씩 팍팍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2015년, 16년쯤에 한번 팍 튀어 올랐었죠. 신라젠, 뭐 셀트리온 막 움직일 때. 그리고 2018년에 한번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딱 뭐 신풍제약이나 뭐 이런 애들 막 움직일 때 움직이고 해갖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막 흘러내렸을 때, 그 중에서 뭐 신약개발 이슈가 있거나, 또는 야, 이 회사는 진짜 뭐 기술력이 있는데, 뭐 그런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어차피 분산 투자니까,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있다면 10분의 1이나 15분의 1 정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되신 분이나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좀 위험한 구간이죠. 왜냐하면 추세적으로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니까. 자,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에 있는 금융 섹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오늘도 아까 금융에서 돈을 좀 풀었잖아요. 네네. 금융에서 돈을 풀어서 그나마 물론 건설도 사실 상당히 뭐 PF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나마 돈을 좀 풀고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도 물론 뭐 원전 관련해가지고 물론 포함된 기업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또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건설 일주가 관련되는 기업들은 아마 아무래도 모멘텀을 더 받을 거고 어쨌든 지금 너무 건설주들이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렇게 단기 반등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구간인가 같아요. 좀 뭐 어쨌든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좀 유동성을 좀 풀고 뭐 PF도 사주고 뭐 이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보여지고 그렇다고 이게 추세대로 돌아서기는 금리 인상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주들한테는 지금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자리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금융주들은 또 뭐 그전에 뭐 어떤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정권주들 PF가 40% 이상인 기업들은 한두 개의 기업은 망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정권업종 중에. 그리고 뭐 4대 큰 기업들은 뭐 그 PF에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들었고 그래서 중소 증권사 중에 한두 개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은행 쪽은 그래도 금리 인상이니까 계속 수익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증권 쪽은 이제 PF 때문에 한두 개 업종은 한두 개 종목은 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보험은 이제 뭐 금리 인상기니까 뭐 수익은 나는데 뭐 물론 채권이나 이런 데서 또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융은 뭐 그렇게 지금 저는 중립으로 봐요. 자, 그럼 게임이랑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쪽은요? 지금 말씀하신 게임이나 뭐 엔터 콘텐츠 쪽이 요즘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대장주들이 그렇게 움직여 있으니까 저는 시장을 볼 때 업종을 보고 그 업종의 대장주를 먼저 보고 이제 전체 종목을 보는데 대부분 대장주가 조정받으면 그 밑에 쫄개주들도 대부분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엔터주에서 대장주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시총이 가장 큰 하이브 또는 이쪽 OTT 업체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잖아요. 근데 두 종목 모두 이렇게 좋은 차트, 막 강한 차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터들은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어떤 이슈가 그때 됐었던 애들이 있죠. 특히나 OTT 쪽은 특히 그렇죠. 뭐 넷플릭스에서 뭐 대박이 났다거나 이런 애들은 한번 급등을 했다 조정을 받으니까 좀 차트가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게임 같은 경우는 작년 한 4분기 정도? 작년 10월, 11월 이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위메이드 맥스는 4했다니까 위메이드가 대장주가 돼서 단순 게임을 넘어서 게임 플러스 뭐 블록체인
기술이 연합이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융복합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뭐, 3-4배가 올랐었죠. 그래서 그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컴투스나 뭐, 네오에이지 홀딩스나, 여러 애들이 이렇게 같이 갔던 시기가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즈 차트도 보면은, 그때 고점을 찍고, 대다수 막 흘러내려 있죠. 그래서 게임즈에서도 역시 시총 상위 종목만 보면, 게임즈에서 시총 1위가 저쪽이잖아요. 크래프톤 또는 NC소프트 또 뭐 넷마블, 펄어비스 뭐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쫙 6배에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종을 보자면 한 1년 전까지는 한번 이슈가 탁 돼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걸 전망인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류의 힘은 여전히 믿고 있고요. 한류의 핵심에는 결국은 큰 틀 중에 하나인데 엔터는 완전히 한류에서의 기본인 거고 그래서 K-팝 가수들이 있는 기획사 쪽 아니면 넷플릭스나 이런 OTT 업체 작품이 들어가는 OTT 쪽 이거는 언제든지 힘을 또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게임이 문제인데 게임은 좀 시총 대비 좀 시총 큰 애들 위주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강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떨어진 상태. 그래서 머리를 좀 들 때가 언제인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표님은요? 컨텐츠 쪽은 이제 넷플릭스가 이번에 뭐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야외 활동이 자제되는 이제 겨울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거기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제 한류 기업들은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뭐 엔터테인먼트는 JYP가 스트레이키즈라고 거기에 뭐 제2의 BTS라고 불리는 걔가 빌보드 200에서 차트 벌써 1등을 2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BTS처럼 성장 모멘텀을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YG는 이제 블랙핑크가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 게임 섹터 중에는 이제 뭐 물론 호불호가 같이 갈려질 것 같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SM 지분을 또 4몇 %를 취득하면서 다른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연합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모멘텀이 하나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넥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3분기 실적이 상승했고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던전 앤 파이트라 히트2가 뭐 선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10개 증권사가 모두 이제 하향 리포트를 낸 게 이제 단점인 것 같고 또 그게 다 하향 리포트 내면 또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역발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로 항공, 호텔, 레저, 여행이 있는 리오프닝 섹터는요? 항공 이쪽은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이제 치킨 게임은 이제 다 되고 내년쯤에는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적으로 이제 오히려 영업이익이나 나오는 기업들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시점에서 턴어라운드가 되잖아요. 턴어라운드가 되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시점부터 주가는 역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쪽 업종은 치킨이 끝나고 수익이 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뭐 항공, 레저, 네. 호텔, 레저, 여행.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리오프닝 또는 뭐 코로나 피해주 뭐 이러면서 지금 거의 2년 동안 약간씩 이렇게 희망을 줬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스크 벗는데 그러면 이거 관심 가져야 돼. 또는 뭐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대. 그럼 관심 가져야 돼. 그래서 많은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이 이게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2차 전지 상승의 연속성을 꾸준히 보여줬으니까 올해 거의 최고점에 가깝게 온 거죠. 그 상승의 연속성이라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실적 또는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업종 종목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야, 이제 걔네 좋아지나 봐 했는데, 이번에 며칠 전이죠. 면세점 업종 완전히 당일 연중 최저점 가라앉았죠. 호텔, 신라, 신세계 이런 애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쪽 애들은 당분간 막 강한 회복을 하긴 좀 힘들겠다. 왜냐면은 이게 기대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몇 번은 실망을 준 거죠. 뭐 마스크 벗으면, 해외여행 다니면. 근데 지금 우리는 실외에서 다 마스크를 벗고 있고 사실 제 주변에도 꽤 이제 해외여행을 좀 왔다 갔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수혜주로 주가 움직임이 안 나왔던 얘기는 재무제표에 찍혀야 되는데 찍히는 시점은 일단 3분기 벌써 또 지나갔으니까 다음 분기까지 또 기다려 봐야죠.
자, 요즘에 이제 세계화가 멈추고 이제 탈세계화 된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패권 전쟁에서 이기면서 지난 10년 동안 뭐 미국 증시 그냥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탈세계화 되면 미 증시도 우상향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요즘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이제 결국은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뭐 지수가 우상향하느냐와 어떤 대장주들, 대형주들이 우상향하느냐는 같은 이야기이면서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의 전체 경제가 안 좋아지느냐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지만 탈세계화 또는 뭐 미국을 또 견제하는 여러 나라들 이런 얘기로 제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강했던 그런 중심축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쓰는 청소년들한테 이거 미국 거라서 써 그럼 되게 웃을걸요. 그리고 또는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야 이거 미국 전기차라서 타? 그럼 진짜 웃을걸요. 또는 나이키 신발을 신는 사람한테 야 미국 브랜드니까 사냐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쳐다볼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미국의 지금 기업들은 뭐 강달러가 또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만들어낸 기업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탈세계화에 훨씬 유리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어도 애플의 브랜드, 코카콜라의 브랜드, 맥도날드의 브랜드, 나이키의 브랜드, 테슬라의 브랜드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그 나라를 보는 건 환율이나 이런 부분일 수 있지만 특히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세계적으로 좀 선점을 한 그런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세무사님 말씀대로 어쨌든 종목은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해서 뭐 영원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거는 좋은 회사들을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좋은 회사 글로벌 주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몇 년이 지나도 지금보다는 주가는 굉장히 더 높을 것이다. 좋게 본다. 혹시 하는 거 한 개씩 정도 있을까요? 워낙 글로벌 주식이니까요. 망하지 않는 기업이면 되겠죠. 망하지 않는 기업이면 뭐 지금 현재 감성을 다 자극하는 뭐 애플 이런 것들도 망하지 않는 기업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뭐 거의 1등을 하는 너는 뭐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비행기를 만드는데 물론 무기도 생산하는 뭐 이런 보잉 같은 거 하여튼 뭐 그런 1등 하는 기업들 그러나 1등이 생각보다 탈환되기 쉽지 않은 뭐 그런 기업들 그러고 모멘텀이 있는 거 성장 모멘텀이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 애플 카라는 게 나올 수시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뒤에 먹거리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더 멈추느냐 안 멈추냐인데 얘는 더 성장성이 나올 게 남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단순한 논리죠. 만약에 정말 하나만 꼽으라면 누구나 10명 중에 한 8명은 다 애플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그 제품에 대한 대체 가능성의 여부인데요. 사실 넷플릭스 요즘 주변에 보면 티빙 보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미국의 얼마트 우리나라에 와서 망하고 나갔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테슬라조차도 대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테슬라, 왜냐하면 현재도 테슬라를 타는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기차 시대에서 테슬라가 압승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자율주행까지 가면 모를까 현재 시점에서 테슬라가 완전 대체 불가능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애플에 대한 대체 가능은 뭐 삼성전자의 갤럭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의 이야기죠. 시총이 뭐 지금 몇 배가 차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대체 불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측면에선 현재 애플 하나만 꼽자면 또는 또 다른 기업을 찾는다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비슷하게나마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야, 이거 얘네밖에 못 만드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제일 좋은 하나를 찾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가져갈지 좀 불안한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투자 방법, 대표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자기가 확신이 드는 기업에 집중을 하고 모르는 기업은 버려라.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은 내가 확실히 없으니까 떨어지면 팔고 싶어지고 또 잠깐만 올라도 뭐 이제 이제 본전 안 내 하고 팔게 되거든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100% 올라가는 이제 확신이 있다면은 그걸 오히려 떨어지면은 마음적으로 또 내가 돈이 생기면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못하고 팔거나 뭐 심리적으로 못 이겨내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시장이 전혀 연연할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내가 시장이 뭐 상관해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싼데 내가 생각에 너무 싼데 그 시장하고 상관없이 사 먹을 수 있다. 일단 내가 확신이 드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해라. 그 포트폴리오 개수는 더 늘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오히려 뭐 금액이 뭐 10억 이하다, 1억 이하다 그러면 더 작은 한두 종목, 세 종목 이내로 해라.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음에 딱 붙는 단어는 분산이거든요. 분산 효과.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라는 말이 거의 고유 명사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일단 분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짜는 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는 사실은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낮추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위험을 낮춘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려면 종목도 중요하지만 업종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또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최근 한 달 동안 올라간 거 비슷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 얘기는 중복해서 갖고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업종별로 하나씩 픽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한 업종에서 여러 개를 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 선택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여야 하니까 당연히 업종 선택이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5종목을 사고 싶다. 5 업종에서 한 종목씩 픽하면 됩니다. 3종목을 사고 싶다. 3 업종에서 한 종목을 픽하면 되고요. 그럼 매직 넘버는 몇이냐? 배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뭐 소액으로 하시면 뭐 한 3개 정도. 좀 금액이 크실수록 5개, 뭐 6개, 7개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되고요. 왜냐면 10억 하는데 난 한 종목 1억 이상은 하면 좀 불안한데? 마음이 불안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음 편하게 돈 벌려고 주식하는데 마음 막 불편해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10억 하는데 하나 1억이 적당해? 그럼 10종목 사시면 돼요. 근데 10종목을 살 때 업종을 다르게 사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직 넘버를 내가 선택해서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 내에서 정말 편안한 투자 하시려면 초보자일수록 대형주에 가까운 또는 나는 좀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수가 1년에 막 100%, 200%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배 대표님이 텐백을 잘 잡는 이유는 중소형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예요. 그럼 만약에 나는 시장 수익률 정도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대형주가 차라리 편안한 투자일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좀 강소기업들 좀 찾는 눈 길러서 시장 수익률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매직 넘버가 만약에 5종목이라면 5개의 업종 그 업종 내에서 뭐 한 1,000억에서 2,000억짜리 이렇게 중소형주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겠죠. 네. 자, 이번에는 좀 질문지 없던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2023년이잖아요. 네. 2020년에는 주식과 부동산 또 유튜브에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렸잖아요. 그때 큰 돈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작년에는 NFT랑 메타버스에 돈이 크게 몰렸었고 올해는 뭐 예금 쪽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2023년에 좀 부자 될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랑 그 다음에 2023년 맞이해서 어쨌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뭐 자기개발과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두 분이 이제 경제 자유를 달성한 지 꽤 되셨으니까 이런 자기개발적인 요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바꿔야지 지금보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자가 될 기회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럼 어찌 보면은 난 2억이 부자야. 그러면 100% 수익률 몇 년 동안 달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은행 5%면 고금리인데 근데 5%로 복리로 계산을 해도 아마 1억으로 2억 되는 것도 한 6, 7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2억이 부자라는 마음 갖고 있는 분 별로 안 계실 거라면 일단 은행은 제껴놔야죠. 또는 채권? 당연히 제껴야죠. 채권에서 1억으로 10억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는 5억으로 20억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자의 기준의 금액을 벌려면 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투자의 가장 절대 명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내가 하이리턴을 얻고 싶으면 하이리스크를 짊어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과거의 코인 투자랄지 또는 유튜버들이 없을 때 이거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서 근데 지금 작가님 150만 유튜버가 되고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고지를 훨씬 점령을 빨리 하신 이유가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래서 만약 2023년에 부자가 되고 싶은 데는 어디냐?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 그러면 그 위험한 곳을 찾는 눈은 어디서 찾는 거냐? 계속 찾아다녀야죠. 기본 베이스부터 해서. 여태까지 투자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왜냐하면 저는 차트 공부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와 미래 예측도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 한 5년 동안 코인 시장은 어땠고 주식 시장은 어땠고 또는 뭐 그림 쪽도 굉장히 뭐 열풍이 불 정도였죠. 그림 시장은 어땠고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은 어땠고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그냥 공부하고 여기서 굉장히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데인데 라고 판단하는 투자 대상이 있다면 제가 그걸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겪어보지 않은 2023년에 대한 뭐 단순한 예측밖에 안 될 테니까. 근데 분명히 뭔가 나오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망설일 거예요. 코인 망설이셨죠. 또는 코로나 직후에 1400포인트대의 거래소 투자 망설였었죠. 왜냐하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위험한 자산을 찾았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위험을 내가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확률적 확신입니다. 한 90% 이상의 확률적 확신이 든다면 1억으로 5억을 벌 기회가 있다면 들어가는 게 맞죠. 그게 어디라 할지라도 2023년 투자 대상이 어딘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분명히 위험한 걸 거고 여러분들이 꺼릴 거예요. 그 꺼림을 이겨낼 수 있는 공부 정도로 하시고 확률적 확신이 든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게 뭔가를 세상에서 큰 수익을 내려면은 물론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을 좀 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앞으로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잘 알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게 꼭 책으로 통해서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이게 주식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없는데 갑자기 새로운 게 생겨나는 세상에 없는데 갑자기 새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은 앞으로 지금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 생겨나는 거 그걸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이제 뭐 10배는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내가 책을 많이 보거나 또 아니면은 영화로서도 할 수 있어요. 영화나 그럼 영화에 이렇게 보면 뭐야? 자 로봇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공상과학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세상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러나 이 로봇은 앞으로 우리가 사람 인건비는 계속 비싸지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로봇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런 세상, 그 다음에 또 UAM이라든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런 업종에서 기회를 찾아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걸 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다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팔지를 못해서 못 버는 거죠. 중요한 거는 또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보면서 오히려 리포트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매도 리포트를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내려고 그래요.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 물론 뭐 차트적인 거,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적인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못 쓰는 리포트들을 제가 리포트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제가 불리시라는 리포트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좀 매도 리포트를 적극적으로 내서 개인 투자가들이 좀 잘 팔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자 하는 것들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파는 거랑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지혜를 좀 갖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은 그렇게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뭐 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를 감지하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충분히 갖을 수 있고 내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필요한 거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하는데 사람들 인건비는 비싸. 그러면 내가 이제는 로봇을 쓴다든지 키오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대체 가능한 그 기기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좋은 메시지에 담긴 대표님의 회사의 PR 잘 들었습니다. 나도 내 유튜브 피하면 안 돼? 한번 해주세요. 현재 구독자가 어떻게 되시죠? 정체 현상이 심한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아직 20만 돌파를 못하고 정체를 6개월 이상 19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 작가님 채널은 뭐 후딱후딱 10만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김 작가님 채널 나왔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또 이제 신규 몇십만 느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뭐지? 저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 채널 가서 좀 영상 좀 봐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요즘에 이럴 때 투자자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만 한 번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세무사님부터. 아까 사실 내용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마음가짐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딱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 10분 중에 한 6, 7분들은 마음은 떠났어요. 마음은 떠나는데 계좌가 남아있죠. 왜? 본전되면 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계좌는 터져 있는 상태고 돈은 여기 묶여 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주식시장에 관심은 이제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제일 저는 안 좋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좋은 상태로 바꾸기 위해선 우리 평생 투자 시대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저금리 시대랑 백세 시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로소득이 또는 사업소득도 근로소득이라고 친다면 사업도 몸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정말 길어봐야 60, 더 길면 70? 근데 우리는 이제 평균 연령이 85, 90, 100세 시대거든요. 그러면 근로를 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3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저금리 시대에 물가 인상보다 더 큰 수익을 내야지 내가 이겨내는데 그럼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죠. 그럼 요즘에 일시적으로 올해는 주식시장 망했네, 내가 잘못됐나 봐 이런 좀 패배의식이나 자책감 갖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게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파도가 내려가기만 하면 땅끝으로 꺼지겠죠. 하지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시점이 곧입니다. 곧.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 달 후 또는 연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버티시면 위로 올라가는 상승파도를 탈 수 있으니까 버티시고 공부하시면서 좀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제가 한 24년, 3, 4년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겠죠. 물론 큰 위기도 겪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 하락장도 많이 겪었는데 근데 이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도 많이 겪어서 그런지 그게 이렇게 하락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공포심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또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건데 제가 항상 이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근데 결국은 주식은 만약에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결국은 올라오더라는 거죠. 네. 올라오는데 대부분 이제 그걸 이제 언제 올라갈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럴 때 특히 공부 많이 하셔서 또 위기 때 더 좋은 종목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싸게 사셔서 나중에 이제 큰 수익을 할 수 있고 지금 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근데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같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살아만 있으면 투자라는 기회는 계속 온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투자의 기회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3년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 일반 사람들이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가장 크게 가로막는 건 뭐라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부자가라는 게 사람마다 가진 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운이라는 책에서 썼죠. 네, 그죠. 운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게 슈퍼개미가 된 거는 운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운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운에 잡을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그릇을 되려면은 예를 들면 돈으로 따졌을 때 돈을 물로 비유한다면은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소주잔에다가 아무리 내가 물을 채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양동이를 들고 콸콸콸 틀면은 이걸 가득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그릇이 크기가 물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있다가 근데 이게 평생에 안 오느냐. 그러니까 좀 늦게 오는 사람, 빨리 오는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의 이제 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양동이를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운은 내가 기회가 10년에 한 번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운을 올 때 양동이를 양껏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양동이의 그릇을 키우진 않고 그냥 소주잔 들고 이 양동이만큼 물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가 실패하고 있으니 그런 기회는 계속 오히려 위기가 기회잖아요. 그 위기 때 내가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또 거기에 대한 모종을 만들어 놓는 거죠. 또 시드머니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자가 되는데 운이 필요한데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좀 키우자. 네.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책에서 읽은 건데 니버의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바꿀 수 없는 것을 참는 인내,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지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거를 사실 고민하고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못 바꾸니까. 그러면 사실 바꾸기 제일 좋은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가로막는 자기 자신의 습성이나 성격, 뭐 습관 이런 거에서 좀 딱 듣고서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게으름하고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좀 제가 이렇게 독서 클럽을 또 하나 운영을 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제가 20년 이상 재테크에 몸담으면서 그래도 약간 바이블로 삼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읽었었는데 거기 정확히 나온 단어인데요. 일단 두려움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리스크를 감내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위험을 감내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고수익 나는 투자? 고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고위험을 감내해야죠. 또는 직장인인데 사업할 기회가 있었어? 그 사업할 기회의 위험을 감내해야죠.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좀 깨쳐야지 부자가 되는 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럼 두려움을 깨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라고 봤을 때 당연히 용기겠죠. 그래서 좀 두려움을 깨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게으름인데요. 사실 용기는 있는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데 가만히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죠. 소위 말하는 천지빛깔입니다. 그죠?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90명은 주말에 그냥 집에 누워있죠. 왜? 말로는 난 다 할 수 있어 하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죠. 왜? 게으름 때문인데요. 그럼 그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좋은 건 결국은 약간의 동기부여 또는 희망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제가 세무사 공부할 때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했던 건데요. 뭐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러면 결국 거기서 말하는 노력이라는 게 게으름의 반대죠. 열심히 살자. 그러면 열심히 사는 데 대한 동기부여 그게 이제 욕심이라는 표현을 그 문장에서는 쓴 건데 욕심 또는 뭐 동기부여 또는 희망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이 게으르고 두려움이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어떤 희망과 또는 용기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세무사님이 그 책상 앞에 있던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다하거나 김작가 TV의 그 메인 카피가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맞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신문이 있는가. 네. 그때 명함 받아 보고서도 느꼈고 그때 저한테 이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고 한번 말을 했는데 또 비슷하네요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두 분 나와주셨는데 세무사님은 이번 영상을 통해 드디어 올해는 구독자 20만 명 돌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진환 대표님께서는 올해 또 새롭게 런칭하신 서비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은 2023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슈퍼게임의 이정윤 세무사 배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